제 인생에 있어 가장 바쁜 시기인 지금. 이곳 사연들을 읽느라 안 그래도 짧은 하루가 더 짧아지고 있네요. 이렇게 재밌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사연을 보낼 용기를 내보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제 이야기가 사이다로 들릴지 아니면 감동 스토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제가 태어나고 자랄 때야 대부분의 서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 제가 살아온 힘든 형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떠올리면 어려웠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형편도 당연하고 평범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제 기구한 인생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형편이 좋지 못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공부보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를 임신시킨 남자는 연애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제가 따로 마음을 둔 사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다고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남자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렇게 제 순결을 빼앗기게 됐죠. 지금은 사람들 인식도 법도 여자들 편에 서주고 있지만 그땐 그런 일을 당한 여자가 잘못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님에게 알릴 수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며 그 아프고 모멸감이 드는 일을 숨길 수조차 없었다는 거였죠. 제 배가 불러오자 저희 부모님은 여자가 몸을 함부로 놀렸다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저를 겁탈했던 남자와 혼인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흐르는 인생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었겠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아이를 키우며 과거 일을 덮어둔 채 행복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은 달랐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꾸리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배가 불러오는 저를 보고도 남편은 놀러 다니길 좋아했고 가져다 주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제가 부른 배를 잡고 나가 돈을 벌어와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시어머니 되는 분이 남편과는 다른 결의 사람이었다는 거였죠. 덕분에 저는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께 아들을 맡기고 걱정 없이 일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서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 작은 꿈마저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지옥스럽긴 했습니다만 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없는 남편 곁을 떠나는 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걸어 나가려고 했죠. 평소 아들에게 큰 관심 없는 남편과 그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여자를 보니 아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핏줄이니 강씨 집안 자식으로 키울 거라고 말하시면서 말이죠. 어떻게든 아들을 데려가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시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전 남편이 이를 알게 되고 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저희 얼굴과 몸이 엉망이 되기도 했죠. 여러 차례 아들을 데려오는 일을 실패하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얻어 터지게 됐던 저는 결국 아들을 데려오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대신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게 됐죠. 내가 내 배로 낳은 새끼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 예상과 같이 전 남편과 그의 아내가
아들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던 저는 아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무슨 방법이든 써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방법을 짜내다 생각해낸 게 시어머니께 아들을 봐달라 부탁하는 거였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주를 맡아 키우지 못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그럼 손주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을 제가 만들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제발 아들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병훈이 그 사람 밑에서 어떤 생활하는지 아시죠? 그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내가 걔들한테 말을 안 해봤겠니? 이제 내가 말 꺼내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해서 더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 그렇다고 내 사정에 병훈이 데려와서 더 나아지겠니? 그래도 거기선 밥이라도 새끼 챙겨 먹을 수 있지. 네 마음은 알지만 너가 이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다. 우리가 너한테 병훈이를 보낼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어머님께서 병훈이 키우실 수 있게 매달 돈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병훈이 모자란 것 없이 키워주실 수 있겠어요? 저 더는 병훈이가 그러고 지내는 거 못 보겠어요. 저에게 병훈이 돌려주지 않으실 거면 병훈이가 잘 자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거기에 드는 비용은 다 부담할 테니까. 제 제안을 듣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그 방법을 수락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저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병훈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는 바라는 것 없이 아들 앞에 제가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들만 그 두 사람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전 뭐든 다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와 약속을 하게 됐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병훈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셨고 저는 병훈이가 무사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를 보태게 됐습니다. 비록 아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전보다 한결 편한 마음과 기쁜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후 매달 시어머니에게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보냈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근황을 듣게 됐어요. 아들은 남들과는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자라줬고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듣게 됐던 저는 아들을 대견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의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시어머니께서 처음 한 약속과 다르게 아들과 만남을 가지지 않겠냐 먼저 물어오셨습니다. 물론 저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말이죠. 제가 따지고 물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다는데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뭐든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7년이 지나서야 직접 제 눈앞에서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들을 보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이 눈치를 채게 할 수는 없으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게 됐죠. 비록 제가 엄마라고 아들에게는 밝힐 수가 없었지만 저는 할머니의 친척을 알고 반가워하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라도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고 또 감사해했어요. 그런데 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건지 그렇게 아들을 몇 번 만나고 주위를 맴돌 때 아이의 계모에게 제 모습이 목격되며 저는 또다시 전 남편에게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았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도 몰래 아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전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을 만나려 했다가 아들도 저 때문에 전 남편에게 큰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시어머니께 돈만 보내주게 됐죠. 그저 아들이 한 해 한 해 건강하고 무사하게 학년을 졸업하고 학교를 진학하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전 만족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없어 마음이 항상 무겁고 아파왔지만 이렇게 멀리서라도 아들이 자라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건강히 잘 자라와줬고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했다고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며 아들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제가 아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 장례도 다 마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엄마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지만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만나고 찾는 걸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나타나봤자 아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고요. 이후 언젠간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듯 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세상 아들 한 번 만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들 보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70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아들을 만나는 건 포기하게 됐고 부디 아들이 행복하게만 살고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다시피 해 찾아올 사람이 없는 저에게 말이죠. 누군가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눈앞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신의 친모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 여기가 김성자 자자 되시는 분께서 사시는 곳이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김성자인데 무슨 일로? 어머니, 저 병훈이에요. 어머니 아들 병훈이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평생 불효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평생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제가 자신의 친모임을 알고 있자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들을 어루만지던 저는 아들이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온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의 존재를 알릴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게 됐죠.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 남편이 됐던 그 사람이 친모가 있다는 걸 말했다고 했죠. 최근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했어요. 이전까지 아버지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아들이었지만 자식된 도리로 호스피스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뵈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에게 친모인 저의 존재를 말했다고 하네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자신에게 친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은 할머니 유품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서 통장을 발견하게 됐고 제 이름이 수없이 찍힌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자신에게 쓰여졌다는 걸 할머니 수첩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 뒤로 저를 찾아 나서게 됐다고 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 찾는 게 어렵긴 했지만 제 이름 하나를 들고 수많은 시간을 헤맨 끝에 제 앞에 나타나게 됐다고 했죠. 너무 늦게 찾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효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어. 난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못났다고 생각한 적 없다. 항상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네가 할 수 있는 효도 다 한 거니 너의 마음 쓰지 마라.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그런 제안을 안 하셨다면 또 저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도움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여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전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제가 아들 노릇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는 그냥 제가 하는 걸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선 저희 집으로 가요. 짐은 천천히 옮기기로 하고요. 짐을 옮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다 자라긴 했지만 손주 녀석들 재롱도 보고 좋은 거,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다 하시면서 편히 노후 보내셔야죠. 아니다. 나 그렇게까지 대접받을 필요 없다. 너희들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아내, 제 아이들 전부 지금의 생활할 수 있는 건 어머님 덕분이라고요. 제가 어머니 찾아오기 전에 가족들한테 먼저 말도 다 해놨어요. 다들 동의한 내용이고요. 특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생긴다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가요. 아니면 제가 넓고 좋은 집 구해다 드릴 테니까 이사라도 하세요. 저 어머니께서 이런 집에서 머무시는 거 저 스스로한테 용납이 안 돼요. 아들은 저를 이제라도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 아까도 말했듯이 아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제 평생의 소원을 이룬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바라는 것도 없었고 아들에게 또 아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고집을 피웠지만 저도 한사코 거절하며 서로 왕래만 하면서 지내자고 했죠. 그런데 아들의 고집이 대단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동안 제 입에서 같이 살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모시겠다는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제가 아들네로 들어가 생활하게 됐죠.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머물게 된 아들네 집에서 저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였죠. 사실 며느리는 이제까지 시어머니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버리고 선택했던 여자와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혼하게 됐으니까요. 거기다 전 남편 역시 아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니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과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교류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보통의 며느리보다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전 남편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호스피스 생활을 하게 되어 그때 잠시 며느리가 전 남편을 이것저것 챙겨줬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그걸로 시댁과의 인연은 끝이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뒤늦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됐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며느리가 느끼는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처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여러 번 거절했던 이유도 이렇게 저를 불편해하는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다행히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저를 불편해하는 가족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아들을 잘 따르기도 했고 이제까지 친할머니라는 존재를 내심 그리워했는지 절 좋아해줬거든요. 그래도 이 집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또 최대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구가 되려고 했죠. 다른 것보다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 식구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가족이기도 했고 유일하게 저를 싫어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 다음으로 많이 챙겨줬던 사람이 며느리였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집안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나서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노력이 무색하게 말이죠. 아, 뭐야 이 냄새는? 그리고 집안이 왜 이렇게 더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 왔니? 집이 좀 덥지? 미안하다. 내가 꼬리곰탕을 좀 끓이고 있어. 병훈이가 어릴 때 설렁탕 같은 걸 좋아했거든.
날 친척으로 알고 가끔 만날 때면 항상 설렁탕을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속꼬리를 좀 사왔다. 그 한 속 가득했고 꼬리도 잔뜩 넣었으니 너도 몸보심 좀 해라.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냥 사서 먹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끓인다고 맛이 몇 배로 좋고 건강에 몇 배로 좋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집에서, 그것도 남의 주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요리를 하세요? 또 하필 가스값 많이 드는 요리를 하시고요.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가만히. 미안하다.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나니까 시간이 비길래 너희들한테 뭐 해줄 거 없나 생각하다 보니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리고 수입산 속꼬리 끓이면 이렇게 잡내가 풀풀 나잖아요. 거기다 맛도 없을 텐데. 이거 한우다. 내가 너희들 먹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수입산을 먹이겠니? 뭘 먹여도 좋은 걸로만 먹여야지. 한우요? 그렇게 한우꼬리 살 돈 있으면 저한테 선물이나 좀 해주세요. 남편 잘할 때 얼마나 해주셨는진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무슨 도움이라도 주셨어요? 그때야 저희가 어디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해주셨다고 쳐도 지금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께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시집살이 시키더라도 그 집 며느리 손가락에 금가라치 정도는 껴주고 시킨다고요. 그런데 다 늦어서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한테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저 한우 속꼬리를 사오세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 정말. 제가 며느리로서 산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모자란 게 참 많았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런 일만 봐도 그랬죠. 이런 시어머니를 이해해주고 바라는 바를 먼저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꼭 가시가 돋친 말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모두 다 제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뭐든 며느리 좋은 대로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도 며느리 비위를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내시는 생활비 부담되세요? 왜? 나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나오냐?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오네요. 어머니께서 왼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돈이 더 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방에서 저희 몰래 뭘 하세요? 내가 하긴 뭘 하냐. 일하러 갔다 와서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쉬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다른 데 들 곳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내시는 돈에서 좀 더 부담해 주세요. 그리고 아시죠? 생활비 내는 거 그 이한테는 비밀이라는 거. 그 사람 알면 또 저보고 뭐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가게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안 받을 순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피해주는 거 싫다. 아범에게 말하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어머니, 일하고 와서도 이렇게 집에 좀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다니세요. 어머님 방에서 나는 노인 냄새가 밖으로도 나오잖아요. 나가 계시면 집에 냄새도 덜 나게 될 거고 어머님은 돌아다니시니까 건강해져서 서로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제가 집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겠죠. 며느리가 저에게 뭘 바래올 때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천대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객식구인 저로 인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저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집안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일이 없었으니 며느리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절대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표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로서는 그렇게 큰 불만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같이 한 집에서 지내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천대와 무시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은 저와 아들을 그리도 갈라놓고 싶었던 건지
그 행복한 순간을 일찍이도 끝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병을 극복해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섭취하며 병을 이길 수 있다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가 돼갔어요. 항암 치료와 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는 간 이식을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간 이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새끼가 죽어가는데 어미가 돼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곧 죽어서 없어질 몸,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데 쓰인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아들에게 삶을 이어가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먼저 제가 간 이식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나이로 인해 수혜자는 몰라도 기증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말을 하며 간 이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좋다, 법적인 문제 들먹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 입장은 강경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빌어도 보고 병원 바닥에 누워 고집도 피워봤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죠. 연이어 손주 녀석들도 아버지를 살려보겠다고